저는 총 27채의 부동산 중에 26채가 이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채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요. 그 26채 중에 두 채를 제외한 24채가 소형 아파트 포션으로 있죠. 사실 이 소형 아파트 언제부터 사기 시작을 했냐면 2011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2011년에 부동산에 관심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그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 대형 아파트도 산 적도 있기로 했는데, 그 사면서 느꼈어요. 소형 아파트 사야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011년 제가 샀던 그 아파트는 월세를 받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그 세입자분이 계속 고맙게도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8년차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대형보다 소형에 있으신 분들이 오래 거주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이 거주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바로 비용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광고 내야 되죠. 공제 생기죠.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도배장판, 뭐 심지어는 뭐 제가 한 후배랑 얘기를 했었는데, 한 아파트에 그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깨고 가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용적인 부분 많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죠. 이제 손바뀜이 바뀔수록 아파트는 더욱더 빨리 나이가 들죠. 그런 손바뀜이 덜하다는 측면. 그리고 중대형에 비해서 갭이 차이가 작습니다. 갭이 차이가 작다는 말은 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투자금이 작게 든다라는 거죠. 일례로 2013년에 제가 한 채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입주와 동시에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죠. 왜냐하면 분양가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2년 정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그 당시쯤에 이제 그때 시세에 따라서 전세금을 증액을 했었는데, 증액하는 그 비용이 2013년 그 당시 분양을 받았던 그 아파트가 28평과 34평이 있었는데, 저는 34평을 택했고요. 28평을 고려를 했었으나 고민 끝에 34평을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34평이 70%로 그 주요한 평형대의 아파트였고요. 28평은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다수를 따라가보자. 그리고 34평 정도가 좀 사람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투자적으로도 봤을 때 34평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전세를 갱신해야 될 때쯤 보니 그 갭적인 그 매매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형이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많이 했고, 전세가도 그 당시 이제는 평형이 6평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꽤 이제는 매매가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가 차이가 안 나, 전세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갭이 작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갭이 큰 것과 작은 것, 어느 게 먼저 올라갈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작은 것부터 올라가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조금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갭이 작았기 때문에 갭이 밀려서 올라가죠. 보통 일반적인 통상적인 매매가 상승의 효과는 이렇는데요. 이런 것만큼 소형 아파트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분 좋고 시작을 합니다. 초기부터 기분 좋고요. 다른 아파트 올라가니까 같이 기분 좋고요. 또 올라갈 거라는 심리 때문에 또 올라가고요. 이런 유동적인 사이클,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갭이 작다라는 말은 투자금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투자금이 작다, 순투자금이 작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마라. 달걀 다 깨질 수가 있으니 몰빵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이런 소형 아파트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그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투자를 했었어요. 2014년에 본격적으로 진짜 묻지마 투자를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묻지마라고 하지만 그냥 화끈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1년 만에 한 10채 가까이가 늘렸으니까요. 그 늘렸던 그 포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형 아파트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던,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빨리 올라가고요. 위험성 분산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그게 매매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훨씬 더 갭적인 부분에 작다. 이런 걸 느끼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세금적인 부분이죠.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채, 큰 평형 한 채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금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죠. 보유를 하면 할수록 세금을 내야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소형 아파트는 위험성을 분산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분산을 하죠. 작습니다. 한 채, 같은 한 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세금적인 부분이 작다. 한 채 한 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증액이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적인 부분을 서서히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많죠.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있죠. 이 재산세 감면은 소형 아파트면 아파트일수록 감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이게 300채 갭 투자에서도 분석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박종수 씨는 300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책 내용 중에 소형 아파트는 재산세 반 이상이 감면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 이상입니다, 진짜. 근데 소형 아파트만 반 이상이지 중대형일수록 면제가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고요. 또 25% 구간이 또 있습니다. 25%만 재산세가 감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 면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40m 제곱 이하인데요.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를 50%를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100%를 감면해주고 대형은 없습니다. 그런 혜택이. 그냥 종합부동산세만 내지 않는다는 그런 혜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이런 투자자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고차도 마찬가지죠. 중고차, 하이브리드 차가 중고차 시장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가격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 다른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에 비해서 그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등록세 140만 원 혜택, 그리고 이제 공채 매입비, 기억이 안 나요. 공채 매입비 200만 원 할인 혜택, 총 340만 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3, 4년 지난 중고차 가격, 중고차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이전, 이런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 차 번호판 바뀌는 비용만 지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고차 그냥 등록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죠. 3, 4년 정도 된 3, 4천짜리 중고차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일단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비가 200만 원인데요. 이 200만 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 신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소형 아파트의 이런 세금적인 혜택들은 투자를 몰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것으로 소형 아파트 24채 사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